네, 반갑습니다. 네, 짱, 짱비비루님 1등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님이 닉네임 그대로 이제 그 다음이시네요. 2등이시네. 네, 반갑습니다. 가오다시님도 반갑습니다. 선샤님도 반갑고, 아마뉴 긴지님도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네, S정님도 반갑고요. 네. 어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짱비비루님도 1등은 우대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잘 지내시죠? 예. 우리 뭐 추석 연휴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나중에 상 드릴까요? 예, 아예 얼마든지요. 예. 편하게 연락 주시면 뭐 한번 의견을 한번 주시죠.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뭐 건강히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예, 생각보다 뭐 연휴가 뭐 짧지는 않았는데, 예, 저도 연휴 기간 동안에 저는 뭐 마냥 쉬지는 못했고 중간에 이제 중간중간 그 사무실 나와서 사건 상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본격적으로 또 강의가 또 잡혀 있어가지고 어, 강의까지 같이 하려고 그러면 뭐 미리 좀 업무적인 부분을 좀 끝내야 될 것들은 좀 앞서서 좀 해둬야 될 것 같아서 항상 강의 있는 주간 앞뒤로 해서는 항상 정신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님도 지금 질문 주셨는데, 국가수 마약 검사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 네. 보통, 뭐, 물론 그게 다 달라요. 이게 업무 로드가 많이 걸리는 때는 뭐, 한두 달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한 달 내에는 거의 답변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약 검사 결과를 받을 때도 좀 꼼꼼하게 그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구강 검사까지도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촘촘히 나오죠. 예, 동케일키님도 반갑습니다. 어, 아마도 긴지님 뭐 질문 주셨는데, 지금 통대권으로 지금 사건 진행 중이신가 봐요. 고소장 열람을 해보니까 고소인이 본인이 욕한 걸 쏙 빼놓고 제가 욕한 부분만 넣어서 고소장을 작성했다. 어, 물론 본인은 상대방이 욕한 부분도 갖고 있다. 고소인이 수사를 받을 당시에 고소장과 다른 부분이 드러나면 수사관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까요? 그럼요. 여러분, 고소는 자기 치부까지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되는 부분은 수사관이 알아서 판단하거나 조사를 하면 되고, 만약에 피의자가 나는 고소인이 조사하는 그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 그대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해명하셔야죠. 그리고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고소장은 정보 공개 청구라는 방법을 통해서 확인한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블랭크 돼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 결과가 나오기까지 막 목이 빠지라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은 많은 부분을 얻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너무 아마도 기님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방이 먼저 요구를 하고 했던 부분은 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부분에 있어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양형 자료는 보이기 때문에 수사와 그 수사 관련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어필하시면 본인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상대방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너무 몰아붙이는 형태로 조사를 하거나 상대에게 의견 표시를 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네, 네, 가오단 질문 편하게 하시면 되죠. 조에스트님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미남시다. 네, 에스님 항상 감사합니다. 네. 뭐 딱히 뭐 할 말이 없네요. 이 미남 단어는. 네, 가오다시님이 질문 주셨는데 한국 야동 단순 시청만 하는 경우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전혀 없다. 야동은 즐겨보시면 되겠다. 본인의 성적인 판타지 부분이 이렇게 감퇴되시면 안 되니까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속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경우는 있어요. 뭐냐면 야동 부분도 하나의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으로 유포되거나 배포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수사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짱비비루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
피의자가 혐의 인정한다 하고 항소장에 주저리 쓴 것들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피의자가 혐의 인정한다 하고 항소장에 주저리 쓰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예,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양형변론이라 그래서 그 사람에 관련된 정상관계, 참작할 만한 정상관계가 있나 없나 정도만 확인할 뿐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실체적인 사건을 좌지우지하는, 그 결과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파급력은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없습니다. 원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죠. 예, 그런데 이미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 뭐 그 어떤 그 정상과 관련되는 부분을 재판장이 뭐 곱게 보아줄 수도 있고 덜 곱게 보아줄 수도 있고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니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 경찰서에서 하는 마약 키트 검사는 얼마나 정확하냐? 거의 여러분 코로나 검사 하시면 그 간이 키트 검사 하시잖아요. 그것만큼 정확합니다. 근데 저도 워낙에 많은 마약 사건을 하다 보니까 키트 검사가 좀 오류가 난 경우도 있긴 있었거든요. 뭐냐면 마약 키트 검사에서는 간이 시약에서는 확인이 됐는데 실제 국가서 검사에서는 안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는 당연히 국가서 검사를 우선하겠죠. 그런 경우 검사가 많이 있다. 실제로 여러분 이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어떤 하나의 혐의를 판단하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 검사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컨대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크게는 3가지 형태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거든요. 첫 번째는 음주 감지기, 부른 그 절차. 그래서 음주 감지가 돼서 삐 하고 음주 감지가 됐어요. 그러면 호흡 측정기를 들이민단 말이에요. 호흡 측정기에 들이밀고 그 수치를 보죠. 0.05다, 0.08이다, 0.12다 막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 다음 절차는 이 호흡 측정기 결과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게 하면 혈액 채취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이 3가지 방법, 음주 감지기, 호흡 측정기, 그 다음에 혈액 채취, 이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일까요? 가장 후자인 혈액 채취입니다. 네. 그래서 호흡 측정 관련된 그 결과보다는 통상은 혈액 채취를 통한 그 감정 결과가 훨씬 높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혈액 채취를 해서 가게 되면 오히려 더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자제하실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겠다 생각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칩인가요? 칩 베이글님이구나. 마약 관련 반성문은 경찰, 검찰, 재판부 다 보내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검찰 단계에서부터 제출하는 게 좋을까요? 경찰, 검찰, 재판부 세 단계니까 물론 여러분 경찰 단계에 제출된 자료는 다 넘어가거든요. 재판 단계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제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죠. 많이 제출하십시오.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매주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하면 짜증내.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죠? 피의자가 재산을 자녀들 앞으로 해놓고 실형 선고를 받은 민사소송은 어찌 되나요? 여러분 그게 민사소송에는 사회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 면탈을 하기 위해서 강제 집행이나 이런 걸 당할 위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고서 자기의 재산을 넘겨두는 형태, 사회행위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사회행위를 통한 이 같은 방법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넘겨진 그 재산을 본인에게 돌려놓고 그분에 대해서 다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오늘따라 짱비비루님이 질문이 많으셔. 네. 그 다음에 가오다시님인데 원나잇인데 그 과정에서 나이, 직업 등 신상을 속이고 만나는 경우 처벌받나요? 형사적 처벌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민사적으로는 처벌될 수 있겠냐? 처벌될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는 뭐냐면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교제하는 그 상황까지 이어졌을 때 예컨대 상대방이 결혼을 했다. 유부인 상태의 여부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나서
교제를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불법 행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물론 여러분 이게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뭐 원나잇 정도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제력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여친, 자기 남친이 알고 봤더니 유부녀, 유부남이야. 엄청난 배신감과 충격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위자료, 위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서로 간의 상호 관계 자체가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손해배상, 민사 청구 대상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움 되시나요? 네. 그렇다고 여러분 원나잇 마구잡이로 원나잇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야. 네. 여러분 옛날에 자 이런 사건이 많아요. 뭐냐면 저도 조금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나이트 가기가 뭐 나이트 가면 막 그 냄새도 나고 돈도 막 많이 들고 하니까 그래도 여자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나이트에서 막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소위 얘기하면 꽐라가 돼가지고 나오는 애들. 새벽 3시, 4시쯤 되면 막 나오잖아요. 그 시간대. 그 나오는 애들을 노려가지고 살짝 데리고 가서 모텔로 데리고 가서 관계를 가졌던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서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그 상대가 모텔 내에서 잠에서 깨면 우리 그때 그 나이트에서 보지 않았냐, 춤추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약간 트렌드처럼 이렇게 진행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형태가 전형적인 준강간 형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 원나잇으로 이어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 쓰셔서 진행하셔야 돼요. 상대가 누군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뭘 진행하겠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또 나는야 천사링이라는 분도 또 질문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대출 받아서 돈을 빌려줬는데 매달 갚아 주는 걸로 해서 1년은 겨우 갚았는데 몇 달 전부터 며칠씩 넣었더니 현재 2개월째 돈을 구하고 있다고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소액 소송만이 답일까요? 다른 방법은 혹시 없을까? 이 같은 경우가 형사 고소는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죠? 1년 기간 동안 겨우씩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갚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큰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다. 여러분 이 같은 형태에서 강제 추심하는 형태, 추심 부분에 좀 강력하게 넘어가면 이 자체가 별도의 공갈죄나 막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남은 잔금을 받고자 일을 하다가 오히려 채권자가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안타깝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다른 분도 들어오셨네요. 또 최근에 여러분 이게 뭐 맞드는 그런 시간은 좀 주의하셔야 되니까 최근에 나온 기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재밌는 것도 있고 뭐 딱 할 만한 기사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는 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떠들썩했던 사건이 뭐였냐면 그 신당역에서 영무원을 살해한 그 사건이었죠. 그 기사 보셨습니까, 여러분? 보셨나요? 네, 알고 봤더니 전 그 회사 동료였다고 하죠. 네,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네. 기사를 보니까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 피의자가 보니까 지난 14일 날 오후 9시쯤에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영무원 B씨를 쫓아가서 흉기로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범행 당시에 그가 신당역에서 1시간 10분가량 머물고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 범행을 저질렀다. 여러분 여기서 자 금방 제가 읽어드렸던 포인트 중에 실제 이 사건 그 관련된 재판부가 주의 깊게 볼 만한 포인트가 어딜지 아시겠어요? 뭐냐면 미리 1시간 10분가량 머물면서 피해자를 기다렸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 그 다음에 위생모를 쓴 채, 위생모를 왜 썼을까? 혈흔이 몸에 튀는 걸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1년의 이 포인트가 뭡니까?
철저한 계획 살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발적인 살인이냐 계획 살인이냐는 형량이 10년, 20년씩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20년 가까이 20년 넘게 받을 것 같은데 이 형태는 큰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아마도 김진님 이제 살인은 불구속 수사가 가능한가요? 보통 이제 큰 범죄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죠. 왜냐하면 큰 사건 같은 경우는 딱 봐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면 일반적으로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이어지는데 모든 살인 사건이 그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이 사건에서 또 한 포인트 또 찾으셔야 되는데 또 관련된 부분을 제가 또 하나 읽어 드릴게요. 이 사건에서 경찰은 A씨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게 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입니다.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기소돼서 재판을 받던 중에 B씨에게 원한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명이 뭐냐면 성폭법상의 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서로 간 그 연인 간에 또는 연인이 아니었던 간에 무단으로 촬영된 그 촬영물을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해서 상대를 강요한다는 거예요. 이 형태가 일반적인 강요죄나 일반적인 협박죄는 형법에 있지만 이 같은 불법 촬영물을 매개로 한 협박 강요 부분은 어디에 있다? 성폭법에 있어요. 당연히 가중처벌하는 요건이거든요. 이 형태로 지금 재판 계류 중이고 또 나아가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같이 재판을 받고 있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살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계획살인 부분은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나아가서 지금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보복 심리를 가지고서 상대를 살인한 거기 때문에 이 관련된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 또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특가법이에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어떤 범죄가 있냐면 보복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 형태에서는 통상 형사사건과 관련된 보복 심리를 품어야 돼요. 민사사건은 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이어야 돼. 이 경우에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 조문을 보면 관련 조문에서 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규율하고 있어요. 10년 이상입니다, 여러분. 5년 이상, 7년 이상도 아니고 10년 이상이에요. 상당히 높죠. 그러면 최소 이 본사는 법정형이 10년 이상입니다. 더더구나 지금 다른 사건들, 촬영물 이용 강요, 스토킹 처벌법, 그리고 본 살인까지 합쳐지면 여러 가지 범죄가 경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경합범죄 형태로 될 수 있고, 지금 또 하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획적인 살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형태는 20년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뭐 이게 법리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게 피해자 가족 측 입장에서는 진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기사를 하나 보시면 뭐 이호야님이 또 하나 질문 주셨는데 통매형 고소를 하면 피의자한테 연락이 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여러분 이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통상은 그냥 고소하게 되면 한 달 내로 보통 연락이 옵니다. 근데 랜덤 채팅이라든지 롤이라든지 다른 형태, 다른 어떤 기관을 통해서 그 회사를 통해서 다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연락을 하고 피의자를 특정해야 되는 건 같은 경우는 보통 한두 달 정도는 너건이 걸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이어서 하나 제가 또 사건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조선일보 문화부 A 기자를 온라인상에서 성희롱하고 스토킹했던 유튜브가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던 케이스가 또 기사가 하나 떴는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셨어요? 그러니까 스토킹 관련되는 부분, 성희롱 부분을 보니까 음란한 어떤 욕설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도 상대방에 전달했나 봐요. 그래서 통매함죄하고 스토킹 위반 관련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경합돼서 지금 사건이 계류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보니까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에 지금 스토킹 관련되는 문제가 이게
저희도 지금 진행한 사건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역시 이게 사회적인 이슈는 많긴 맞나 봅니다. 이게 특히나 더 큰 사건으로 이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이만큼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본 사건 보면 여러분 1년에 법정 구속이 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전과 관계 이런 여부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보통 이제 초범이라 치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통매염이나 지금 얘기했던 스토킹 관련되는 부분에 의해서 실형을 선고를 받았다? 상당히 세게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볼까요?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2019년 A 기자가 사내 유튜버 팟캐스트 책 소개 관련 콘텐츠를 제작했고 이후에 가해자의 개인 유튜브나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희롱 발언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대요. 이때 가해 남성이 A 기자 요청으로 유튜브 가계정을 삭제를 하자 회사 주소로 자필 편지를 보내서 돈을 달라는 협박도 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여러분 이런 부분이 많이 참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범죄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후에 어떤 행태를 보였느냐 그리고 지금 사안처럼 직접적으로 연락까지 하고 협박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 스토킹보다도 조금은 더 재질이 나쁘다고 판단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스토킹 처벌 같은 스토킹 관련되는 위법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긴급 구호 조치, 응급 조치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접근 금지라든가 연락 금지 이런 조치를 받게 되는데 이 조치에 반해서 뭔가 또 다른 액션을 가해자가 보였다. 그러면 처벌 수위는 훨씬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 기사에 나타난 가해자는 일반적인 형보다는 여러분 보통 초범이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형 많이 나와요. 집행유예 형이 나오는데 지금 법정 구속이라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 이건 아마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좀 짐작이 됩니다. 자, 아마노 긴지님 스토킹 범죄는 합의를 하게 되면 공소권 엄선 처리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는요 합의하면 처벌권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부분이 엄청 중요하죠. 그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여러분 남녀간에 원래 그 시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일방이 먼저 마음이 식었어. 그래서 연락하지 마. 그랬는데 아직 마음이 준비가 덜 돼 있는 다른 상대방이 계속 연락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방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스토킹 위반으로 이제 신고를 한 사안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상대방뿐만 아니고 이 신고인, 이 고소인 또한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았을 때 미친 듯이 전화하고 연락하고 막 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사례가. 그래서 이 건에서는 같이 맞고소를 해서 서로가 전과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든 다음에 각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부합하죠, 있죠. 합의를 통해서 사건을 이제 조기에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건 또한 스토킹 범죄는 합의에 의해서 바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그 범죄 성격 때문에 이렇게 소송 전략을 짜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마노 긴지님이 있네요. 스토킹 범죄 지속적인 전화가 와서 그 전화를 받지 않고 전화 벨소리만 공포심을 느껴서 고소하면 성립돼.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그 기타의 정황이나 사정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정통방법에 불안감 조성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온 문자를 전송하거나 불안감을 야기할 만한 그런 전화를 계속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전에는 경범죄로 이제 불안감 조성 관련된 부분 처벌을 했는데 정통방법상의 불안감 조성죄라든가 최근에는 이 스토킹 관련되는 그 법으로 처리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 기사가 있는데 이것도 있네요. 보니까 어떻게 긴지님이 해결되셨을까요? 네. 제 기사만 보고 있네. 그것도 있고 여러분 그 수리남이란 영화 보셨어요?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그것과 관련되는 기사도 떴네요. 저는 이거 명절 때 그 넷플릭스 영화를 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수리남을 마약 거의 마약 국가로 이제 묘사를 하고
수리남에서 활동하는 그 뭐 마약상들을 대상으로 한 뭐 속고 속이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거기 보면 하정우 씨가 나오고, 이렇게 스포해도 되나 모르겠다. 짱비비루님 보실 거예요? 제가 스포해도 되나? 예. 이 해당되는 사건이 실제 그 황정민이 그 연기했던 그 이름이 뭐였지? 이름이 잠깐만요. 전요한. 황정민이 전요한이라는 목사로 나왔어요. 근데 실상은 엄청난 마약 유통을 하는 상선이었던 거예요. 유통업자였죠. 자,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갑자기 좀 이 황정민이가 분하고 있는 이 역할은요, 실제 2000년 초반, 그리고 2010년도에 활동을 했던 그 조봉행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조봉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도 떠들썩했었습니다. 수리남에서 마약 밀매업자로 엄청 유명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실제 체포됐어요. 브라질 그 인력에서 밀매를 하다가 잡혀서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아마 10년형 정도로 받고 수감생활을 했는데, 그만큼 활약성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모태로 한 그 역할이 이제 황정민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이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상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봤는데, 일단 지금 그 어떤 기사냐면, 그 내용은 그 뭐 넷플릭스에 관련된 그 수리남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이 수리남 영화에서 이 수리남이라는 국가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 마약 국가를 묘사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항의할 자격도 없어. 왜냐하면 지금 현 그 수리남 국가의 대통령 그 이전 바로 직전에 2020년도 그 전에 이제 그 이임이 됐는데, 그 대통령 또한 마약 밀매업자였어요. 그 부분으로 전과가 있었던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실제 이게 마약 국가가 맞잖아. 이게 전 대통령이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이면 말 다 한 거죠. 그것도 마약 소재 이런 게 아니에요. 밀매업이었다니까, 해외로. 그래서 글쎄요, 이게 오명이라기보다는 사태 파악 정확하게 하고 국가 위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 청정을 하기 위한 국가적 그 쇄신책을 내놓고 스스로 자구책을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사도 있고요. 또 최근에 이 기사 있었어요. 그 뉴질랜드에서 가방 속에 아이 시신 두구가 드러나서 이 관련되는 용의자가 친모로 추정이 됐고, 그 친모가 한국계 뉴질랜드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계 뉴질랜드인이 알고 봤더니 2018년도인가요? 그때 우리나라에 출입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 측에서 수사 협조를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친모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잡혔다고요. 오늘. 네, 잡혔는데 일단은 순순히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때 그 기자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일단 나는 혐의가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 해요. 예, 이것도 좀 상당히 쇼킹한 사건 같아서, 언뜻 보면 남편도 죽고 타지에 나가서 애 둘을 키워야 되니 막막하고 하기 때문에 생계형 살인이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연상이 되는데, 아직 속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사건의 추이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 조금 더 이것도 좀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 같습니다. 네, 이것도 있고요. 또 하나, 지금 한리버님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오늘 저는 이 기사가 좀 눈에 띄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수리남도 한번 꼭 보십시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재밌게 봤어요. 왜냐하면 마약 관련되는 얘기는 워낙에 원체 재밌어 하기도 하고, 여러분 필로폰하고 코카인 부분을 엄밀하게 좀 나누면서 코카인을 유통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황정민의 대사들 보니까 찰떡지더라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재밌게 상당히 봤고요. 물론 너무 이제 비슷비슷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 딴 데서 본 듯한 어떤 어디 겹치는 듯한 어떤 연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싫어하실 만한 분들은 또 이렇게 거리 두실 것 같긴 한데,
한번 꼭 한번 보십시오.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이번님.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간이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어요. 그 마지막 기사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제일 이제 관심 있게 봤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코인 있죠?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기사 보셨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이 이더리움 머지 병합과 관련되는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실제로 가상화폐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최대 이벤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파급력 이슈가 있어요. 물론 이런 비트코인 관련된 하드포크 관련되는 부분을 가장 큰 이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그때 이미 이더리움 머지 한다 하다가 지금 된 거예요. 이번에도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서 좀 미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더리움 투자를 하고 있는 한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 머지가 되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그 시스템 체계 자체가 POW에서 POS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뭐냐. 이게 설명드릴까요? 너무 깊게 들어가나? 재미없나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도 덜 써도 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요. 둘째는 공급량 자체도 현저히 줄어들어요. 90% 이상 지금 현재보다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여러분 수요와 투자 가장 기본적인 제1원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또 셋째는 특히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수많은 그 어플이나 D앱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그 가스류 이런 것들도 현저히 낮아진다고 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생태계 자체가 조금 더 풍성하게 활성화될 여지도 존재한다. 여러모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여러분 비트코인이 왜 가상화폐 중에 왜 이게 1등이야?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공급량 자체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등인 거예요. 자, 이번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공급량 자체가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산성 자체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끝까지 이더 홀딩 합니다. 자, 하고 추후에 이 관련된 투자의 그 결과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 날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중간중간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는데, 시원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제가 찾아뵐 테니까, 편하게 질문거리 좀 준비해 두셨다가 뵙고 따로 말씀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